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스포카를 어떤 계기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지. 제가 커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 가면은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 카드 하나씩 주잖아요. 주죠. 예. 항상 받아서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 던져놓거든요. 네네.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거 분명히 모바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 욕심에 초반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멤버를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서비스 이름이 스포카라는 서비스였어요.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오늘은 스포카의 최재승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어떤 계기로 창업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011년에 스포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최재승입니다. 대표님 처음에 제가 알기로 대표님 전공도 생명공학 쪽 되게 특이하고 네네. 그쪽에서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대학생 때부터 약간 좀 굉장히 이쪽으로 고민하시는 것도 많고 재밌는 에피소드 있는 걸로 알아요. 네. 혹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이렇게 뜯어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품도 뜯어보는 것도 많이 있었었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을 때 제 주변에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항상 뭘 이렇게 뜯어보는 걸, 구멍 찾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뭘 했냐면 네네. 주변에 있었던 체인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쿠폰을 이슈를 했어요. 네. 그래서 딱 쿠폰을 보니까 팔브러치를 사면 네. 그 다음번에 왔을 때 팔부를 깎아주겠다라는 약간 이제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네네. 이 담당자가 이거를 한 번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 쓰면 그 다음번 영수증에 그 쿠폰이 또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팀을 꾸려서 네네. 어떻게 지금 보면 이제 블랙 컨슈머인데 팀을 꾸려서 설마 처음에 팔브러치 물품을 사고, 그때 당시 이제 냉동 피자, 대학생들이 이제 필수 아이템인 냉동 피자를 팔브러치 사서 네네. 팔불을 이제 저희가 할인을 받아서 공짜로 받았는데 네. 거기 영수증에 딱 나오면 또 팔불 다음번에 팔불 또 딸려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을 꾸렸죠. 네. 팀을 꾸려서 트럭 4대를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 주변에 슈퍼마켓 한 6개를 털었어요. 근데 이게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쉽게 컨슈머들 한번 정해지면은 이거 법대로 잘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기 때문에 네네. 진짜 피자를 몇백 개를 사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는 또 그 직원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죠. 그러니까 또 그 계산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피자를 몇백 개 사니까 막 짜증내다가 그냥 또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약간 무한 루프로 한번 저희가 장난 한번 친 적이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약간 구멍 찾아서 좀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느냐 찾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학교에서도 비즈니스 대회 같은 게 있었어가지고 제가 공대에 나왔는데 그 비즈니스의 비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대회에 나가면 상금이 5,000불이다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우리가 해보자 해서 비즈니스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대회에 나갔는데 저희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런 거구나.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몰랐지만 언젠가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를 그때 느끼게 되었었죠. 혹시 어떤 아이템이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바이오메디컬 전공을 했었어가지고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의료기기 만드는 것을 제 3학년 4학년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를 비즈니스화하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비슷한 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 핏줄을 이제 보고 울트라사운드로 뭐라 그러죠? 초음파로 그 사람의 핏줄을 3D 매핑으로 해주고 거기다가 알아서 주사를 놔주는 디바이스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화해서 사업화하는 계획을 세웠었죠. 특히 저희가 봤었던 시장은 적십자였습니다. 적십자는 룰이 있어가지고 피를 한 번 꽂고 잘못하면은 다시 이걸 못해요. 다른 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에 피 한 봉지가 한 300불로 팔렸었거든요. 근데 한 번 꽂고 두 번 꽂고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부하러 왔는데 기부를 못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못하는 거죠. 거기 입장에서는 그 매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막 리서치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구현된 걸 보면 되게 뿌듯하셨겠어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했던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현이 되다니 약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까지는 나왔는데 특허까지는 이제 제가 했었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제가 졸업하고
대학원 가면서 이제 그게 또 못하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씨앗, 그리고 나는 이런 기회를 발견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이제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부터 약간 언젠간 창업해봐야지 생각했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처음에 스포카를 어떤 계기로 이제 창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창업 처음에는 어떤 거를 좀 주로 서비스 하셨는지 간단히 이야기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커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항상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개인 카페 가면은 커피를 사 먹을 때마다 이렇게 스탬프 카드 하나씩 주잖아요. 주죠. 예. 또 도장 10번, 11번, 12번 찍으면 커피 하나 이렇게 무료로 교환해 줄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게 참 주는데 안 받기도 애매하고 항상 받아서 제가 이렇게 책상 위에 던져놓거든요. 네네.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저도 지금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참 어떻게 했냐면 그걸 12장을 찾아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12장을 줘서 공짜로 먹기로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거 분명히 모바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가지고 한번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창업을 해보자. 일단 내가 불편한 거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보자라는 약간 개인 욕심에 초반에는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멤버를 모아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첫 서비스 이름이 스포카라는 서비스였어요. 그거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거의 포인트는 카운터 앞에 QR코드를 배치해놨었고요. 이건 이제 2011년 때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카페에서 계산할 때 QR코드를 찍으면 물론 적립도 되지만 나랑 친한 사람들도 같이 적립되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왜 친한 사람들한테 적립 포인트를 주냐 하냐면 그냥 확률상 내가 친하면은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카페에 올 확률이 있고 내가 자주 가는 카페 입장에서는 이 단골 고객의 친한 친구들까지 포인트를 좀 선불을 좀 줘놔서 약간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활동이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서비스 설명하는데 한 30초 1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네. 왜 단골 고객의 친구들한테 적립을 줘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조금 이상한 서비스여서 초반에 점주를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걸 또 소비자들한테 이게 이런 서비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QR이나 사실 QR도 그때는 많이 확산돼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도입될락 말락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서비스 만들면 안 되는구나. 느꼈고, 아이고. 두 번째는 경험이 좋지 않았구나였어요. 소비자가 그 복잡한 약간 그 카운터 공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인 거예요. 네. 근데 점원이 무슨 고객한테 이거 앱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이걸로 QR 스캔 이거 안 듣습니다. 그냥 다음번에 할게요 하고 뒤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일단은 우리가 핵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었구나. 적립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적립을 재밌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제일 빨리 제일 편하게 그냥 포인트 얻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장난을 친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먹혔었고,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고민했던 게 자, 그러면 카운터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지도 않고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다가 그냥 장난으로, 거의 반장난으로 무식하게 그럼 태블릿이나 한번 깔아볼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카운터 위에다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거를 깔고, 그때 당시에도 QR코드가 박힌 카드를 배치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QR코드 하나 꺼내간 다음에 이거를 스캔을 하면 이제 이 카드로 어딜 가든지 적립을 해놓으면 약간 익명성 적립이 될 수 있게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도도 포인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듣기에는 약간 굉장히 유저가 이제 그 여정을 겪는 걸 굉장히 줄여주고 간편하게 이제 진행하시려는 의도가 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투자 검토를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좋긴 한데 고객의 이제 정보를 옵트인 해오는 게 어떻게 보면 키고, 그 고객 정보가 있어야 앞으로 뭐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때는 그게 아니었었네요. 그래서 저희도 원래 이게 지금은 약간 그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행태가 너무나 당연시 됐는데 이게 10년, 11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 약간 통신사들 전화번호 약간 개인정보들 해킹당하고 되게 민감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연락도 못하는 QR코드 익명성 적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언젠간 전화번호를 받자라고 계속 이제 의견을 내부적으로 냈는데,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뒤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뒤에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넣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그 내부 그 의견으로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 누가 전화번호 넣냐? 아무도 안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으면 해보자라고 해서 한 번은 저희가 그 태블릿 화면에 전화번호로 대신 적립을 해주세요를 이제 띄웠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은 아무도 안 찍을 것이었다 했는데 한 80, 90%
10%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번호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죠. 예. 그래서 내가 정말 큰 가설이 틀렸었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 정도면 우리 그 제공하고 있었던 QR카드를 페이스아웃 하자 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전화번호로 다 바꿨죠.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자체가 가설을 세우고 내가 만든 이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해가면서 계속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그 여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스케일업을 좀 고민할 때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제 분명히 결과적으로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라는 거를 점주들한테 이제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에 가장 좋은 건 이걸 썼을 때 전후에 이제 비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쪽에도 고민을 하셨던 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보여주세요? 초반에는 카운터 위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당시에 좀 팬시한 기계였거든요. 이거를 올려서 적립하는 서비스 또는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적립 방법은 도장 찍어주는 카드든지 아니면 마그네틱 카드, 플라스틱 카드 이거든지 아니면 OK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에서 하는 거 정도였고, 근데 약간 초반에는 점주들도 항상 자기 고객들한테 어떻게 좀 다른 경험과 색다른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좀 다른 경험이 있고 경험 자체가 또 되게 쉽구나, 그리고 또 이게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골에서 비즈니스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많이 주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묶어두는 방식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셔서 초반에는 그분들을 찾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도도 포인트가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CRM의 약간 그 인지도가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CRM이 왜 필요한지부터 그 영업을 시작을 했다면, 나중에는 그냥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희랑 비슷한 뭐 제품군이 있었다 보니까 비교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 거 쓰겠다라고 연락 주시는 인바운드가 대부분이었죠. 방금 말씀 굉장히 와닿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석에서 다른 곳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스포카요? 그럼 CRM 서비스의 거의 시조세죠? 막 그래서 원조인가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서비스 하나가 이제 좀 잘 되기 시작하면 특히나 그런 옛날에 소셜 커머스 쪽에서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하나가 이제 좀 이제 잘 된다 싶으니까 뭐 대기업 아닌 곳 뭐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 막 진짜 사방에서 다 이 업에 뛰어들면서 막 그 분야에 막 1000개 가까이 회사들 막 난립하고 서로 막 합치고 없애죠, 폐업하고 막 이렇게 난립을 했었는데, 이제 도도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조짐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영업을 하시고 경쟁 강도가 이제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좀 어떤 전략을 택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나름 저희도 약간 이 세상에 없는 경험을 약간 매장에 깔게 되면서 사람들이 적립을 하게 되고, 그 유저 카운트가 진짜 정말로 이제 제이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맞아요. 되게 성취감을 느꼈는데, 근데 문제는 다른 업체들이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좀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게 약간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선두주자였으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면은 내가 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 따라와야지 정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하고는 있나 보구나 까지는 느꼈고, 대신에 이제 뭐가 힘들었냐면 가격 경쟁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돈 없는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나름 그래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많은 기능과 경험이 좋고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치킨 게임을 하면 이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결국엔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CRM 기능 중에 점주가 고객들한테 필터를 걸어서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는 쪽으로 더 고강을 했고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한 2, 3만 원 했던 것을 나중에는 한 4, 5만 원까지 올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매장들이 우리 고객은 아니고 누군가는 분명히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쓸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은 더 집어넣어가지고 CRM을 더 잘 쓰고 있는 분들한테 차라리 판매를 더 잘하자, 이런 이제 전략을 택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공동 대표님 예전에 하신 얘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 그랜트 대표님이 얘기를 하신 게, 그 회사는 이제 경쟁 들어왔던 회사는 또 자기 영역에서 원래 크게 싸우고 있는 영역이 있던 회사였고 여기에 들어왔지만, 물론 덩치도 크고 자금도 많지만, 아니 쟤는 저쪽에서 싸워야지 이쪽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해보자 라고 약간 마음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빨리 끝나는 약간 싸움이면 툭 해보고 이게 팍 터지면은 그냥 이쪽으로 그 재원을 넣을 수 있겠지만, 특히 오프라인 쪽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누군가는 메인 사업이 있고 포커스해야 되는 그 분야가 확실한데 네. 이거를 앞으로 5년간 10년간 시장을 개척해 하겠습니다가 되게 힘든 배팅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 경영자가 그냥 작정하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 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서 같이 들어와서 네네. 우리가 영업을 다 합쳐가지고 영업을 100개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한테 리드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소비자들이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택할 때 네네. 그냥 처음 들은 거 가지고 계약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찾아봅니다. 찾아봤을 때 저희 이름이 걸리거나 저희 랜딩 페이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 같이 이제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결국엔 이 서비스를 쓰는 경험들이 네. 시장 자체 그 접촉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고 네. 들어오면 우린 서비스가 자신 있으니까 설명 필요 없이 네. 저희는 더 좋아요. 이거 이미 한번 교육된 써보세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영업의 가장 비싼 비용이 이제 점주 설득과 교육인데 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죠. 그런 뷰로도 볼 수가 있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어디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10년간 사업을 운영하신 분은 역시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도 포인트가 이제 순항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순항이 됐고 어떻게 매각을 하게 됐는지 좀 그런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도도 포인트를 매각을 하기로 결정한 거에서는 크게 한 5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그 도도 포인트를 저희가 거의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서비스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성숙한 그 제품 사이클에서 이제 매출이 약간 좀 성숙한 단계에 올라왔습니다. 네네. 많이 썼을 때는 저희가 딱 매각 당시에는 2,500만 명 정도 유저가 있었었고 정말 전 국민 절반이 쓰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경제활동 인구 다 쓴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그 정도 서비스가 되고 매장이 한 10,000개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뭘 잘못해가지고 에러 나는 게 되게 큰 코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지 뭐 심야 영업하시는 데는 뭐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업데이트 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직이 성숙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뭘 심하게 안 깨는 게 중요한 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스케일업이 이제 된 상태 단계에서는 유지가 정말 중요한 또 단계죠. 그거를 막 깨면서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잘 유지를 하면서 계단식으로 약간 기능을 집어넣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약간 피스타임이다. 약간 평화로운 약간 이제 운영 시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가 신사업 지금의 이제 키친보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자재 점주들의 식자재 걱정을 좀 덜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작게 팀을 꾸려서 만들어 봤었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표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 있는 약간 그 시장 제품성이라 그러나 PMF를 찾기 전이기 때문에 막 치고 다니면서 그냥 룰도 없이 그냥 시스템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뛰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시 상태입니다. 약간 약간 월 타이밍이라서 약간 운영하는 방식이 좀 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조직도 달랐습니다. 조직 문화도 다르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매니징을 저희 작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작은 회사의 한 지붕에 약간 다른 성격의 가족이 2개가 있었었고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나쁜 점만 골라가지고 이게 조직이 약간 그 스탠다드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언젠간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영진 입장에서도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보통. 1 더하기 1이 저희가 느꼈을 때는 한 1.3, 1.4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회의를 경영진이 얘기를 하는데 도도 포인트 이슈가 있고 그다음 그때 당시에 키친보드의 이슈가 따로 있었었는데 하나에 몰입해서 이거를 그냥 쥐어짜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맞죠. 2개를 얘기를 하면은 결국 2개 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게 있었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했던 그 식자재 사업 키친보드라는 그 초반에 있었던 지표라든지 시장 규모를 봤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사가 매달려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지 우리가 약간 임팩트를 약간 끼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진의 약간 분산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단순한 경영진의 분산이 아니고 그냥 전사가 달라붙어서 붙어야 되는데 도도 포인트와 이제 식자재 사업 키친보드가 2개가 운영되기에는 조직의 문화도 다르고 경영진 어텐션도 다르고 그다음에 올인을 못한다. 몰입을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그 처음에 이제 신사업을 하신 게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진입을 하셨을
있어서 그런 고민이 되셨던 것 같네요. 예. 초반에는 나름 그 도도 포인트라는 게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네네. 나름 탄탄하게 가서 그 위에다가 뭘 하나 붙이자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이거 되게 재밌네요. 처음 시작은 그렇게 키친보드가 시작이 근데 된 오히려 거군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게 그냥 너무 포텐셜이 많아 보이니까 그러면은 탄탄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5가지 이유 중에 또 4번째는 지금 저희가 그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건데 도도 포인트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올인을 해야지 또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원래는 도도 포인트에서 하고 싶었던 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도 포인트는 그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하고 이제 적립을 해주는 약간 평균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의 딱 일상생활에 딱 붙은 서비스로서 계속 그냥 앱을 열 수가 있고 약간 상당히 부가 서비스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그 매장 점주를 상대로 서비스를 판매하고 운영을 하고 개발하다 보니까 B2B 서비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뭘 한다 그랬었을 때는 2,500만 명 유저를 대상으로 B2C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역량이 있느냐 일단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별도의 약간 그 B2C 인력을 뽑든지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업 하나 더 벌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도 신사업인데 B2C 사업도 또 한다 그러면은 그냥 다 망하자 꼴이 될 것 같아서 도도 포인트를 위해서도 순전히 누군가 B2C에 약간 몰입을 해주고 약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다른 서비스를 계속 이렇게 장착해 나갈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지 도도 포인트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론 이제 키친보드라는 서비스가 그 초반에 성장세가 좋았다 보니까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도도 포인트를 매각을 하면 용이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시사점이 또 있었던 것 같은 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F&B CRM 서비스의 되게 근본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약간 그 어려움? 이게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 개별 점주들한테 영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B2B적 속성이 큰데 이제 그 쓰시는 이제 고객들을 이제 모아서 그 안에서 뭔가 신규 서비스도 내고 더 이제 그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려는 약간 요소들은 B2C적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원래는 B2B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셔도 충분히 좋은 그 뭐랄까요 유저 경험을 이제 잘 주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더 좋은 유저 경험, 더 확장된 유저 경험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 B2C적 요소가 생기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셨던 거네요. 근데 그때 신사업은 잘 되시고 야 이거 이러다가 한정된 리소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그때 뭐 역량이 더 좋았으면 전쟁을 이제 두 개나 터뜨려서 싸울 수 있었겠지만 근데 사실 저희가 자신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맞는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도 의사결정을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랄까요. 공동대표님 같이 그 의사결정을 서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하셨을 텐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매각 제의도 이제 어떻게 좀 들어오셨는지 혹시 전후 스토리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약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상 매각까지 고민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몰입을 하고 할까 이제 고민을 했다가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본 건데 먼저 일단 하나의 업체에서 그 도도 포인트를 자기네가 갖고 있는 서비스에 붙일 게 많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곧바로 이후에 또 한 곳이 또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이랑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저희의 우선순위는 물론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연히 중요하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약간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거를 그래도 매각을 하자라고 하게 된 계기가 새로 시작했던 키친보드라는 식자재 사업에 빨리 착수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빨리 여기다가 시간을 몰입하는 거다.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잡아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거기에 가장 빨리 응해줬던 곳이 그리고 가장 저희한테 확신과 약간 신뢰를 줬던 것이 야놀자여서 결국에는 이제 그쪽이랑 하게 되었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B2C적 요소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B2C를 정말 잘하고 있는 곳에서 딱 그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인수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조건도 되게 중요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와 붙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저희가 봤었을 때 이게 make sense 하느냐 그런 것도 많이 봤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